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은 귀화용 종합평가 한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문항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네요. 1번부터 6번까지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로 어휘 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는 문장, 그 다음 읽기, 여기까지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사의 이해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의 좀 흐름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조깅을 해요. 자아 씨는요? 저는 땡땡땡을 하고 싶지만 수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자, 가 친구가 일주일에 3번 조깅을 해요. 조깅이 뭘까요? 조깅을 알아야 되겠네요. 조깅 뭐죠? 달리기죠. 달리기. 그러면 저도 달리기를 하고 싶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달리기가 없습니다. 달리기, 조깅과 관련된 거 뭐가 있죠? 그렇죠. 네. 운동입니다. 다음 2번.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노력한다, 후회한다, 긴장한다, 추천한다. 그렇죠. 후회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올 걸. 네, 후회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승진이 안 되고 땡땡땡 대우를 받았다. 자, 뭐뭐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뒤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 뒤에는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 적절하다, 공평하다, 이거는 긍정적이죠. 좋은 거고요. 부족하다, 부정하다,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 3번과 4번 중에서 맞겠죠. 승진이 안 되고 부족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어느 게 맞을까요? 부족하다는 것은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모자란 대우.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억울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따뜻하고 땡 코트. 땡땡땡 뒤에 명사. 이거 여러 번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은 산이 높다 이렇게 쓰는데 형용사와 동사 자리에 맞겠죠. 높은 산. 뒤에 명사가 갔을 땐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어떻게죠?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코트, 어떤 코트죠? 긴 코트입니다. 원래는 길다 리을이 있습니다만 리을 불규칙 리을이 없어져서 긴. 어떤 코트, 어떤 코트, 그럼 긴 코트, 따뜻한 양말, 시원한 음료수. 여러 번 나오는 거니까 한번 꼭 확인해 놓으세요. 자, 다음 5번. 5번부터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면접 시험 잘 봤어요? 네. 면접관이 하는 말을 땡땡땡 걱정했는데 질문이 생각보다 쉬워서 잘 봤어요. 자, 어떤 것 걱정하다, 걱정할 때 쓰는 이 문법을 찾아야 되겠죠. 잘 알아듣느라고 알아듣다. 느라고는 어떠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요. 잘 알아듣느라고 걱정하다? 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그렇죠. 뭐뭐을까봐는 걱정, 우려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다. 네, 맞습니다. 뭐뭐일 텐데 이 표현은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고요. 뭐뭐기 위해서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데요. 뭐뭐 으려고 문법과 바꿔 쓸 수 있다. 다음 6번.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발음이 어쩌면 그렇게 좋으세요? 발음이 땡땡땡. 저는 아직 멀었어요. 자, 이 친구는 한국말을 잘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겸손을 뜻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 어떤 거 있죠? 그렇죠. 뭐뭐기는요. 잘하지만 칭찬할 때 네라고 하지 않고 발음이 좋기는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약한 부정이나 겸손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다. 2번이에요. 그럼 뭐뭐잖아요. 이거 어떤 표현이죠? 아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뭐잖아요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아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베트남 친구인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친구 어느 나라 사람이죠? 선생님, 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아는 사실을 확인할 때 뭐뭐잖아요.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쓸 수 없다. 뭐뭐을만 해요. 을만 해요. 뭐 두 가지 뜻이긴 하지만 여기는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중간 정도 괜찮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더라고요. 어떤 본인의 경험이나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겸손을 나타내는 문법. 뭐뭐기는요. 2번 좋기는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니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네요. 7번.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좀 꼭 확인합니다. 두 문장의 가운데 연결하는 연결 어미를 찾습니다. 앞뒤는 똑같고요. 우리는 여기, 여기, 여기 문제만 보면 됩니다. 자, 뭐뭐는 김에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뭐뭐는 길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내 책을 사는 김에 친구 것도 한 권 샀다. 친구 거 사러 간 거 아니에요. 제 거 사러 갔어요. 하지만 친구 거 하나 더 했다. 네, 여기서는 맞는 표현이네요. 자, 으려고, 뭐뭐려고, 아까 있죠? 으려고, 뭐죠? 의도, 목적을 나타낸다. 어떤 문법과 같다 그랬죠? 뭐뭐기 위해서, 뭐뭐길래, 사길래, 뭐뭐기에, 사기에, 이거죠. 친구가 사기에 나도 산다. 뭐 이런 뜻이죠. 어떠라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지금은 합격 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여기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유죠. 뒤에 연결되어 있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있죠?
시험에 합격하겠죠. 합격하다. 이런 단어가 문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다. 떨어질 리가 없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합격한다. 네, 1번이네요. 자,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거 같은 문법. 떨어지는 법이다. 비슷한 문법도 좀 외워두세요.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뭐을 수도 있다. 이 문법과 바꿔 쓸 수 있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진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떨어질 리가 없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읽기 문제입니다. 9번 다음 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세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제, 아니면 제목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가격이 싸고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가진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집을 찾으면 급한 마음에 계약부터 하려고 한다. 하지만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집을 보러 갈 때는 집 안과 집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또한 전 월세 계약자의 경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에 빚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직접 해야 된다. 자, 우리 이거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 그러면 좋은 집의 조건? 조건 어떤 조건? 아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다, 쓰다. 계약서를 쓰는 방법 아니고요. 집을 구할 때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뭐 점, 뭐 이렇게도 좋고요. 네, 정답은 지금 3번이네요. 집을 구할 때 해야 할 일, 이런 겁니다. 4번 집주인을 만나서 해야 하는 이야기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는 같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할 때 어떠죠? 아닌 것 찾는 거 연습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고요.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의 형태였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으며 가족 모두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다. 그리고 가족을 이어가는 것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선호했다. 이에 반대로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이렇게 2대가 같이 생활하는
핵가족의 형태가 가장 많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을 하면 대부분 부모한테서 분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핵가족의 특징은 부부가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고 가사를 분담하며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가족과 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우리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아들을 선호한다. 요즘이 아니라요. 어땠죠? 과거에 옛날에는 선호했습니다. 여자들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가족의 중심이 부부가 됐다. 여자의 역할이 커지다. 여자가 경제력, 돈을 벌어온다. 네, 맞습니다. 대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안일을 분담했다. 아니요, 분담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대부분이 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현대 한국 사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에서 지금은 어떻게 변한다?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부터 한국사의 이해 문제 나옵니다. 11번,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른다. 맞죠?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사계가 있다. 네, 맞죠? 못생기지만 그려보겠습니다. 흰색 바탕에 중앙에 이렇게 태극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에 사계가 있다. 여기 3, 4, 5, 6 여기에 그 사괴의 개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검은색 사괴는 각각 하늘, 땅, 사람, 공기 반대죠. 일단 하늘, 땅, 그다음에 물, 불. 그래서 건곤감리라고 합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태극 문양의 빨강색은 존귀, 파랑색은 희망을 나타낸다.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 한국에서 아내가 부인이 남편의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알맞은 것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에게 부릅니다. 부모님에게 부르는 호칭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합니다. 다음 13번 문제. 한국의 출산과 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출산, 아기를 낳다, 보육, 아이를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네, 맞습니다. 니은 각 지자체별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차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돈을 많이 주는 시군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디귿,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으면 집에서 기르려면 그래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X 쳐야 되겠네요. 자녀의 나이와 교육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보육비를 지원한다. 아니죠. 관계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좀 보육비가 비싸죠. 왜요? 아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다른 말로 우리는 수능이라는 말 쓰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수능.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거만 무조건 정답 아니라 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자 외에도 졸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아니고요. 11월에 실시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네, 맞습니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시험, 논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수학시험 능력시험은 필기시험만 봅니다. 근데 이제 구술면접이나 논술시험은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수능을 보고 수능 대학성 능력시험 보고 정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수시 모집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성적과 그 외에 다른 스펙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구술 면접 시험이나 논술 시험은 수시 모집할 때 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제 15번. 한국의 설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 성묘를 한다. 맞죠? 추석, 설날 모두 합니다. 송편을 즐겨 먹는다. 송편은 언제 먹죠? 추석에 먹죠. 그럼 여기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다. 양력 1월 1일, 양력 아니죠. 우리가 작은 글씨라고 하죠. 한국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차례를 지낸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세배를 합니다. 세배. 차례는 누구에게 지내죠? 돌아가신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된장, 고추장 등과 같은 장류, 새우젓, 멸치젓 등과 같은 젓갈류, 장류, 젓, 젓갈류. 한국인의 주식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로 먹는 음식 밥이겠죠. 밥, 그다음에 뭐 김치국. 쌀을 주재료에서 만든다. 이거 밥이네요.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김치를 좀 많이 하죠. 이게 뭐죠? 김장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발효 음식이다. 네, 맞습니다. 발효 음식입니다. 고추장, 된장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도 1년, 2년, 3년 있죠. 네. 발효 음식이다.
다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 3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죠. 사건부터 할까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요 3개가 뭐죠?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이고요.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 3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4.19 혁명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달 전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월 19일 날 시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게 4.19 혁명이고요. 5.18은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다. 직선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4.19, 5.18, 6월 항쟁 순서입니다. 요 3 사건은 우리가 구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3개 중에 하나를 말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좀 반드시 별 3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대통령은 연속해서 2번 재임할 수 있다? 아니죠. 재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임 안 되고요. 한 번밖에 단임제입니다. 한 번밖에 못하고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네, 저도 대통령 선거 했습니다. 임기는 국회의원과 같이 5년이다. 임기는 5년이다. 맞습니다. 국회의원과 같다.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여기 달라요. 입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국가를 대표한다. 최고 책임자이고요. 국가를 대표한다. 맞지만 입법부 아니고요. 뭘까요?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이다. 맞는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나타낸 것은, 자, 이게 큰 쪽이 어디가 크겠죠? 과거에는 농사를 짓거나, 그죠? 물고기를 잡다. 농업, 임업, 업에 종사했지만 오늘날에는 서비스업을 많이 한다. 경공업, 기억이 나죠? 그럼 과거에는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를 많이 했다가 1960년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경공업 뭐라 그랬죠? 가벼운 거 팔았다 그랬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신발, 뭐 가발 이런 거 가다가 어떻게 중화학 공업 기억나죠? 무겁다. 무거운 거 뭐 있죠? 배,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철강 팔았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로 좀 넘어가고 있다. 가벼운 거 반도체나 휴대폰 이런 거를 수출하고 있죠. 현재적으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다. 저 흐름을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0번. 다음과 관계가 있는 저축 상품은 기간과 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한다. 그리고 대체로 6개월 이상 맡겨두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 한꺼번에 예금하는 걸 정기 예금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출금, 돈을 넣고 찾는 통장을 보통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친구들이죠. 여기 보통 예금이고요. 보험, 미래에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 정기 적금 정해놓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씩 3년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달달이 내면 정기 적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1번.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6개월 동안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생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받는다. 뭐가 있죠? 귀화. 귀화의 방법 어떤 귀화죠? 그렇죠. 간이 귀화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이 있으면 특별 귀화를 할 수 있고요. 일반 귀화는 한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5년 이상 한국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귀화. 이거 반드시 3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한국의 법 및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법 집행기관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2가지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경찰과 검찰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법 어떤 법이 있나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 민사재판. 맞습니다. 범죄, 죄를 저질렀죠. 범죄의 있고 없고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형벌에 대해서 형사재판. 네, 맞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 없다? 아니요, 신청할 수 있다. 왜요?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 개인과 개인의 다툼으로 인해서 민사재판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형사재판은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검찰이 그게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어떻게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서? 검찰. 경찰은 뭐죠? 수사를 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럼 아닌 것은 자,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보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농사 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 이용한. 자, 3개 다 몰라도 우리 거중기를 만든 사람, 수원 화성에서 거중기 만든 사람 기억나죠? 누구죠? 그렇죠. 정약용 실학자입니다. 실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실학자. 자, 거중기를 만든 사람 정약용 외워두세요. 그럼 이황과 이 누굴까요? 이황은 우리가 있죠. 돈. 1,000원짜리 돈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는 5,000원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는 조선 전기, 유교,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둘 다 유학자라고 합니다. 조선 전기.
여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자, 정몽주라는 사람은 고려 말의 사람인데요. 충성스러운 신하 충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거중기를 만든 사람 정약용 기억해 두세요. 다음 24번. 보기와 같은 내용의 법을 가지고 있던 고대 국가는 보기.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죽인다.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가 되거나 많은 돈을 내게 한다. 자, 요거는요. 8조법, 8조법. 금하다. 8개 법 중에서요. 3개만 기록이 남아있다. 라고 했죠. 어디죠? 고조선.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법입니다. 그래서 8조법 중에 3가지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노력을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은 보기.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서울에 있는 관공서를 지방으로 옮긴다. 왜 지방으로 옮길까요?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누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요. 서울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 설악산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설악산 어디 있죠?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죠. 북한산이겠죠. 뭐 그죠?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고요. 고려시대부터 수도 역할을 해왔다. 고려시대는 수도가 아니었어요. 고려시대는 개경이었죠. 개경, 지금의 북한입니다.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네. 우리가 한국인이 정확하게는 셀 수 없지만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5천만 명 중에 5분의 1, 1000만 명 정도. 네, 맞습니다. 네. 한반도 전체 면적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아니요, 10% 안 돼요. 전체 면적이 한 0.6%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많다. 어디? 1000만 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관계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그게 뭐죠?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정권. 참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청구. 청구는 국가에 대해 요청하다. 요청.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청구권. 평등.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투표할 때 한 사람이 투표 한 표씩 준다. 평등하죠. 나이가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동등하게 한다. 평등권. 여기서는 사회권을 말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헌법에 정해져 있다.
자,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부터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봅시다. 뭐가 있죠? 첫 번째, 국방.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육, 교육의 의무, 의무교육하고 있죠. 그 다음 일을 하죠. 근로의 의무가 있고요. 하나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낸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게 네 가지 의무인데 이거 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절약, 가족사랑, 환경보전, 정당가입.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선 2번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29번 한국 전쟁 중에 전세, 전쟁의 뭐 세력 이런 거죠. 역전 시키고 한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 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좀 못생긴 지도를 또 그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도 자신이 없지만. 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요.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나중에 요만큼만 남았다 그랬어요. 다 뺏겼습니다. 어땠죠? 이때 메가더 장군이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를 딱 쳐서 가운데를 딱 쳤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죠? 그렇죠. 인천. 인천에 배를 타고 한강을 통해서 가서 여기서 거꾸로 쳐서 여기를 이렇게 했다. 인천 상륙 작전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음 30번. 한국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엔의 전자정보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죠? 한국의 정보통신 발달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네, 좋네요.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인터넷 대신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반대네요. 직접 방문 안 하고요. 대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맞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31번. 권력 분립의 원칙과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 같네요. 권력을 나누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3개로 나눴죠. 권력을 셋으로 나눴다. 뭐라고 했죠? 3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3권 분립. 어떻게 나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눴다. 자, 그럼 왜 나눴을까요? 쓸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자꾸 하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네, 나눴습니다. 그러면 자,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권력을 나눠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국가의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한 군데 집중되면 그게 독재가 됩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국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네. 국가기관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맞습니다. 아닌 것은 3번입니다. 32번.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종류를 잘 모아놓은 것은 선거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대선, 총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2번입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얻게 된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 대가가 나한테 온다.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을 벌면 그게 다 제 돈이죠. 100만 원을 벌어도 제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벌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건 뭐죠? 개인적인 재산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계획 경제체제 기억나죠?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돈이 많아진다. 사유,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준다. 4번입니다. 다음 3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평소에 조금씩 돈을 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미래의 위험한 일을 대비하는 방법 뭐가 있죠? 네, 보험이죠. 보험. 다음 3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한국에서 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땡땡땡과 어느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한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랍니다. 둘이 모두 같이 했어요. 그럼 뭐죠? 협의해서 이혼한다.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다음 36번. 한국에서 경범죄 경험 아까 뭐죠? 가볍다 얘기했죠? 기억나죠? 경공업 할 때 기억납니다. 가벼운 거. 신발, 가발 얘기죠. 범죄긴 범죄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경범죄 종류 또 이것도 구술 시험에서 가끔 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이거죠. 뭐죠? 무단 투기 이거 경범죄입니다. 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이것도 경범죄 맞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다. 뭐라죠? 새치기.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세, 이거는 경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경범죄라는 건 어떤 건지 쓰레기 무단 두기, 그 다음에 무단횡단, 그 다음에 새치기, 그 다음에 길거리에 소변을 본다, 거나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경범죄의 종류도 한 2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